이 시대의 명예와 만나는 시간, 명예전당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남다른 길을 묵묵히 걸어온 의사를 모셨습니다. 7천여 개의 희귀질환을 다루는 소아과 의사, 소아희귀질환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 최중희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대병원의 최종희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명예전당에서는 이렇게 그 명의의 질환이 이제 명확했죠. 위암, 심장병 이랬는데 오늘은 광범위한 7천여 개의 희귀질환을 다루는 의사. 주로 진료실에 오는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인가요? 사실은 제가 희귀질환이 7,000종이 넘는데 저한테 희귀질환의 명의 또는 희귀질환의 전문가라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소아신경질환, 소아근육병을 다루는 전문가이고요. 그중에 그 모든 환자들이 희귀질환이다 보니까 제가 아마 희귀질환의 전문가라는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저희 외래에 찾아오는 환자는 그 아주 다양한 신경계 문제를 갖고 있는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오고요. 최근에는 뭔가 이상한 증상이고 희귀질환인 것 같고 잘 모르는데 진단이 되지 못한 그런 환자들도 최근에는 많이 늘어나서 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발육이 늦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네. 걸어야 될 시기에 못 걷는다든지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놀라운, 그러니까 무서운. 네. 잘 걸어 다니고 그러다가 갑자기 걷는 기능을 잃어버린다든지 말을 잘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잘 하던 아이가 뭐 눈도 갑자기 못 맞추게 된다든지 안 하던 경기를 하면서 발달이 퇴행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많은 병원을 돌아다녀도 원인을 잘 모른다든지 그런 환자들이 주로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는 환자들은 맨 처음에 이제 검사를 시작하겠죠. 이제 미진단도 네. 많고 말이니까요. 네, 네. 주로 어떤 검사를 이렇게 풀어가는 건가요? 저희는 일단은 아기가 들어올 때부터 아이의 표정, 그다음 걸음걸이, 안고 들어오면 얼굴 모양부터 살펴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아기가 울기 전에 이제 능숙하게 머리둘레 재는 것부터 시작해서 싹 끝내야 됩니다. 그 진단을 싹 끝내고 울기 전에 잘 달래서 빨리빨리 신경학적 검진, 뭐 진찰 이런 것들을 좀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는 중간중간에 부모님들하고 그동안 아이들에게 생긴 증상들 이런 것들을 다 자세히 이제 들어보고 이렇게 진찰을 진행을 합니다. 동영상을 찍어 오시는 환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많은 도움이 되고 심지어 이제 첫 번째 외래에서 그런 것들이 애매하고 부모님의 말을 들었을 때 좀 증상을 확정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이제 비디오를 다 찍어와라. 그렇게 하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주로 검사는 또 어떤 주로 검사? 그러고 나면 이제 아이의 증상에 맞춰서 혈액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영상 검사도 하고 적절한 유전자 검사 뭐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보통 하루에 한 번 외래 환자 몇 명이에요? 아기가? 그래 환자 보통 제가 한 뭐 밥 먹을 시간도 없다네. 90명 정도 내외를 보는데 이야. 이제 아침부터 점심시간 없이 쭉 내리 봅니다. 90명, 100명.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진단명이 다 다른 아이가 몇 명이에요? 70개 내외입니다. 야, 이거는 기네스북 기록이죠. 무슨 증후군, 무슨 증후군, 뭐 염색체도 번호 다 다르고 근육병도 다 이렇게 쪼개거든요. 근육병이라는 게 어떤 거죠? 뭐 근육이라는 거는 이제 전신에 다 있으니까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뭐 점점 힘이 없어지고 걷는 것도 좀 힘들어지고 자꾸 넘어지고 숨도 못 쉬는 거 아닌가요? 이거 숨 쉬는 것도 근육이잖아요. 네. 그래서 숨도 못 쉬게 되고 먹는 것도 못 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는 심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심장도 망가지고 숨 쉬는 것도 망가지면 호흡기를 달게 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중증의 경과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뭐 보는 의사도 마음이 아프죠. 그러네요. 그 아이가 이제 자라가면서 점점 기능을 잃어가는 걸 보는 게 의사도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러네.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제 심리 상담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우울해서. 네네. 워낙 그 병 자체가 희소하니까 치료제 개발이 아무래도 덜 됐고 진단도 덜 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보는 의사의 숙명 또한 조금 이게 완치시켜서 오는 그 희열보다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계속 하는 데서
그 과정에서 느끼는 상실감 이런 것들도 클 것 같네요. 네, 네. 사실은 제가 꼭 뭐 희귀질환을 보게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희귀질환의 한 80%는 이제 유전자가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소화신경 질환을 처음 다룰 때는 주로 뭐 뇌전증, 소위 예전에 간질이라고 불렸던 그런 병들, 그다음에 소화의 뭐 발달 질환이라든지 뇌염, 뇌막염, 뭐 이런 질환들이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이제 트레이닝을 다 마치고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됐고요. 일본 어디 갔어요? 일본의 동경에 국립신경센터라는 아, 이제 아주 네, 가봤어요. 세계적인 네. 네, 센터입니다. 네, 소화신경 같이 있는 거죠. 네, 네.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은 진행성 근위영양증이라고 불리는 병 하나 정도를 임상적으로 진단하면 치료법 없습니다. 뭐 잘 지내세요. 이런 정도의 지식 수준이었다면 제가 일본에 가서 봤더니 근육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근육병 안에도 종류를 다 나누고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근육병들을 연구하고 아니, 차원이 다른 있더라고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래가지고 조직 검사하면 그 슬라이드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근육병 연구하다가 유전자와 관련된 기술들을 배우고 적용하고 그러면서 경험이 쌓여서 결국에는 유전자와 관련된 다양한 희귀 질환들을 보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이걸 계속 하겠다. 네. 라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네. 근육병을 새롭게 진단하고 유전자 기술을 도입해서 근육병을 다 나눠서 이제 치료제까지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이런 것들을 하는 클리닉을 이제 처음으로 열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근육병이라는 소화 희귀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을 분류하고 진단하고 이제 시스템을 딱 갖춰 나가기 시작한 거군요. 근육병은 대부분의 이제 의사들도 그렇고 환자들도 못 걸으면 다 근육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못 걸어서 저한테 의뢰된 환자들을 근육병이라고 생각해서 한 1년 정도는 근육 조직 검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니까 근육이 너무 멀쩡하더라고요. 뭐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게 못 걷게 하는 원인은 꼭 근육병보다는 이게 뇌 발달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걷지 못하는구나를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발달 질환 뭐 그런 쪽으로 영역이 넓어져서 지금은 이유 없이 발달이 느린 아이들도 제 외래 많은 환자들 이게 걷지 못하게 하는 병이 엄청나게 많군요.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걷지 못하는 게 아파서 못 걸을 수도 있고요. 균형을 잘 못 잡아도 못 걷고요. 그날 기분이 좀 안 좋으셔도 아이들은 걷지 않으려고 떼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별하는 게 아주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이 없어서 못 걷는 경우도 있는데 말을 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오로지 관찰자가 보거나 부모님이 보고 얘기하는 걸 잘 들어야 그거 하거든요.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네요. 야. 근데 이게 되게 유전자 변이하고 관련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전 질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 hereditary disease, 네. 그다음에 genetic disease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게 달라요? 조금 hereditary disease는 뭔가 위에서부터 쭉 네. 뭔가 내려오는 그런 발병 요인이 축적돼서 네네. 그런 병이라면 유전 질환은 유전자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병. 사람들이 덜커덕 유전 질환 이러면 온 가족이 굉장한 죄책감, 특히 부모들이 굉장한 죄책감을 가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 잘 들여다보면 아이만 돌연변이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구별해서 알려드리고 부모님들이 죄책감을 가지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도 제가 하는 일. 만약에 부모 양쪽의 유전자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돌연변이로 나왔으면 둘째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째를 낳을 때 또 그럴 확률은 매우 떨어지죠. 매우 떨어지지만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에 따라서는 간혹 난자나 정자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그냥 다 상담해서 대책을 세웁니다. 그 둘째를 이제 낳고 싶어 해서 날 때 이미 착상 전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이를 갖고 태아를 산전 진단을 하는 방법이 그렇죠.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를 갖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전혀 그 나쁜 유전자가 들어있지 않는 배아만 골라서 다시 착상시켜서 아기를 낳게 하는
그런 착상전 유전 검사 기술들도 굉장히 지금 활발하고 저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런 대단한 것들은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모든 병이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겠죠. 이제 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율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척수성 근위축증 네네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그러니까요. 있죠. 굉장히 비싼 약이 나와가지고 고가의 20억짜리. 네. 그 실제로 제일 국내에서 제일 먼저 투여하신 분이 우리 최 네, 교수죠. 저입니다. 이 척수증 근위증이 어떤 환자죠? 척수성 근육병은 사실 그 척수 내의 앞쪽에 전각 세포가 점점 퇴행해서 결국에는 이제 운동 기능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질환이고 아이들의 근육병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데 치명률은 가장 높은 그런 질환이고요. 그러면 이게 증상이 언제 나타나요? 아주 빠른 아이들은 6개월 전에 이미 낳자마자 힘도 좀 없고 3개월에 목 가눠야 되는데 목 잘 못 가누고 다른 애들보다 뭔가 힘이 없다. 그리고 빨지도 잘 못하고 우는 힘도 약하고 이상하다고 보호자분들이 느낍니다.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일형이라고 얘기하고 6개월이 넘어가면 혼자 앉고 또 붙들고 일어서고 기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운동 발달이 정체돼 있는 것 같은 느낌? 이제 그런 경우 저희가 이형이라고 얘기하고요. 아 그래요. 근데 걷고 나서도 뭔가 다른 애들보다 뛰는 속도도 나쁘고 걷는 것도 되게 뒤뚱거리고 좀 이상하게 걷고 그런 거는 이제 3형이라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중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아 그 이 부모들이 그 아이 걷나 이런 움직이는 걸 잘 발달 잘 보셔야 잘 되고요. 해야겠네. 네. 뭐 그 일형 그러니까 발병시가 빠른 게 1형, 그다음 2형, 3형인데 이게 그 1형이 제일 예후가 안 좋아요. 일형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 거의 두 돌 되기 전에 거의 90%의 환자가 인공호흡기, 평생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아니면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어도 사망합니다. 야. 근데 이제 이런 거에 이제 희망의 빛이 나온 게 이제 새로운 약이잖아요. 이 유전자 치료제의 작동 원리는 뭡니까? 유전자 치료제는 이제 그 병이 있는 유전자를 바이러스에 실어서 직접 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유전자의 기능을 대체하는 유전자가 사람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척수성 근위축증은 그 SMN2라는 유전자인데 걔가 일을 더 많이 해서 SMN이라는 단백질을 잘 만들도록 하는 도와주는 그런 종류의 치료제도 있습니다. 근데 왜 20억이나 하는 거야 도대체? 그게 이제 그 치료제를 만드는 과정에 투자되는 돈도 굉장히 많았지만 실제로 바이러스 제조 기술, 그다음에 그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패키지에서 넣는 거 그런 것들이 실제 돈도 많이 들고요. 그런 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의심하면 3일 만에 결과 바로 나오거든요. 야, 엄청 빠른 거네요. 네, 빠릅니다. 왜냐면 제가 미리 전화합니다. 얘는 틀림없다. 그러면 저희 검사실이 빨리 움직여줍니다. 네, 빨리 움직여주면 이거부터 빨리 해라. 네, 그거 나오기 전에 이미 미국에 이제 라인을 넣어놓습니다. 바이러스 만들어서 실어서 보내세요. 이야, 이거 엄청나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엄청 세이브해 주는 거네. 네, 시간도 세이브하지만 그만큼 돈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네요. 와.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케이스가 그 경험하셨잖아요. 그 아이가 맨 처음에 어떤? 네, 이제 우리나라는 그 졸겐스마라는 약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른 그 유전자를 다른 방법으로 조작하는 약이 먼저 들어와 있었고요. 그 약은 근데 1년에 3번 정도를 계속 유지요법을 척수각 내에 하니 아이로서도 부모도 고통스러워서 다행히 그거를 한 번 맞는 약제로 이렇게 교체 투여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난 상황이어서 그때 이제 교체 투여를 했고 그 아이는 지금 손으로 휠체어를 이렇게 밀고 책도 넘기고 보고 노래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엄청 잘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아예 앉지도 못했었네. 그렇죠. 계속 누워 지내는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야, 이런 게 기적이네. 기적이죠. 기적인데 좀 안타까운 건 증상이 생기기 전에 그때 했었으면 아마 걷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신생아 스크리닝을 통해서 조금 이런 병을 좀 빨리 찾아냈으면 좋겠다 그런 캠페인도 하고 정보하고 이제 소통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계적인 진단법. 저보고 자꾸 명이라 그러시는데 제가 진단을 잘하는 이유는 소아를 보는 의사가 아니라 그 가족을 보는 의사예요. 행복이 어떤 건지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